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6% 정도가 올라서 다시 3만 불대를 회복을 해줬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6% 정도가 올라서 지금 2,000불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XRP도 5.8%를 상승을 해가지고 XRP 가격 같은 경우는 어제는 510원대였는데 지금은 다시 또 55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갈라 역시 지금 상승을 해서 다시 한 110원대로 회복을 좀 해줬는데요. 근데 이렇게 좀 암호화폐 시장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는데 정작 미 증시가 어제 이렇다 할 뭐 큰 반등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는 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26%가 빠진 상황이고 다우존스 역시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0.7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지금 미 증시에 비해서 이렇게 좀 반등도 해줬지만 지금 앞으로의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경고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기사를 보시면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빈이라는 미국 뉴욕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유럽 등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60%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착륙이 이 연착륙의 반대말로 해서 연착륙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갑자기 급 하강하듯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경착륙을 미국 경제가 급 하강을 한다라는 얘긴데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선진국 경기가 2년 안에 침체할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닥터둠 비관론자, 그러니까는 이 루비니 교수가 이 비관론자로 좀 유명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비니 교수가 성장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기에 긴축적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비관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2021년 1월에 그러니까는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1월이면은 이제 뭐 불장이 막 이제 시작될 때 그때쯤인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거품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었어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닥터 둠으로 유명한 이 루비니 교수가 다음 주에 비트코인 거품이 터질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했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저도 이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출근길에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어느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월 15일 날 뭐 비트코인 버블이 이제 뭐 터질 것이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발언을 한 시점이 딱 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 이 루비니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얘기 때문인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기는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1월 15일이 됐는데도 큰 변화 없이 그냥 넘어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뭐 이게 테더 이슈로 해가지고 아마 거품이 터질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 이후로 좀 조정을 더 받긴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1월 조정을 받으면서 2월, 3월, 4월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이 뭐 거품이 빠지기는커녕 최고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루비니 교수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이런 장을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뭐 그런 경제학자이긴 한데 뭐 아무튼 앞으로의 이 경기 전망도 2년 안에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오늘 기사인데 어제 기사도 좀 괜찮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이 경기 침체 상당 기간 지속, 좋은 기업 싸게 살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보기 쉽게 요걸로 보게 되면 이 기사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14년간의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반대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기업에 투자할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첫 문장이 좀 인상이 깊었는데 지난 14년간의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나면서 이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작 이 유동성 파티는 뭐 개인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즐겼던 것 같은데 이 대가를 우리 개미들이 치러야 된다라는 게 좀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기사를 계속 읽어보면 미국은 내년 초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 물가 상승률이 8.5%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페드가 경기를 포기하고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 침체가 과거와 다른 건 페드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페드가 지금까지 이런 뭐 금융위기라든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페드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한 조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달러를 무한정 찍어냈어요. 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해가지고 그 돈으로 경기를 부양해 왔는데 지금은 그것의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하게 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드의 그런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페드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잖아요. 미국 중앙은행의 이 페드의 첫 번째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닙니다. 미 연준 홈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연준법은 연준이 최대 고용, 안정적인 물가, 적당한 장기 이자율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안에는 통화정책의 세 가지 뚜렷한 목표가 나열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중 권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중 권한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연준의 최대 목표는 바로 안정적인 물가,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이 최대 고용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연준의 최대 목표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 고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파월 앞으로 고용 지표만 볼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업률을 보게 되면 20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실업률이 기존에는 한 3.5%, 뭐 3.6%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14%로 급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실업률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고용지표만 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는 계속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는 5월 6일 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3.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현재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2%를 잡지만 이 실업률은 4% 이내로 목표를 잡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4% 이내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은 안정이 됐다라고 미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 요 기사를 보면 현재 고용 안정된 미국 침체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경착륙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대의 전망도 하는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긴축 모드인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하냐 경착륙을 하냐 해서 서로의 이제 입장을 보는 건데 연착륙을 주장하는 측은 이제 제롬 파월 현재 페드의 의장이죠. 그러면서 5월 달에 발표한 이 4월 실업률이 3.6%이기 때문에 고용 시장은 굳건하다. 그래서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경착륙을 주장하는 쪽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이런 봉쇄 리스크 때문에 경착륙은 불가피하다라고 이런 두 가지의 전망으로 현재 지금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담으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법 1조 1항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보통의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첫 번째 목표는 이 물가 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 본관 로비를 가면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이 로비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이렇게 물가 안정이라고 크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물가 안정만 있었다가 IMF하고 이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1조 2항에 이제 금융 안정까지도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 미국처럼 정책 목표에 최대 고용을 넣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5월 2일 기사인데 우리나라도 이 정책에다가 최대 고용을 미국처럼 넣자라고 하는데 뭐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제1 목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기사를 또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 침체가 과거와 다른 건 미 연준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것. 그러니까는 뭐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뭐 돈을 푸는 이런 부양책은 내놓을 수가 지금 현재 없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부양은 포기를 하고 이 물가 잡는데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 침체는 6에서 9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건, 현재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21배인데 장기 평균은 16배라며, 장기 평균에 근접하려면 지금보다 30%는 더 빠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특히 IT, 소프트웨어 등 성장주 중심으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이, 지난 14년간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 시장에 편입하기만 하면 돈을 벌던 투기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좋은 자산을 골라 합리적인 가격에 투자해야 하는 진짜 투자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말을, 이분이 그 돈나무 언니 그분이죠. 그 대표의 말을 나도 믿는다며, 그래도 얼마에 투자하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얼마에 들어가는지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을 또 했는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변동성을 인내할 수 있다면 좋은 기업에 싸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는 14년간의 유동성 파티가 끝나고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난 14년간의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14년이라고 하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2008년 정도,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때 금융위기 때 하락을 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나스닥을 보시면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어요. 지금 이렇다 할 조정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 요때 2018년 요때하고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이 코로나 때 요때가 가장 큰 지금 하락폭으로 좀 보이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심한 하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2018년도에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볼게요. 2018년도가 이렇게 보면 한 마이너스 20%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는 2018년도는 뭐 크게 뭐 위기가 온 건 아닌데, 이때가 한창 그 트럼프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 무슨 얘기가 많이 돌았었냐면, 이 경제 위기가 10년 주기로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97년, 98년도에 IMF가 왔었고, 그 뒤를 또 10년 뒤에 2008년쯤에 또 금융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10년 뒤인 2018년도에 이런 또 경제 위기가 또 올지 모른다라는 약간 좀 그런 불안한 그런 투자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하락이 한 20%가 보였고, 그리고 코로나 때 그때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도 거의 한 마이너스 16%니까 20%가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빠졌냐면 한 26%, 그러니까 이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 한 마이너스 29%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한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3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이 그 코로나 공포 때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런데 아까 이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30%는 더 빠져야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IT 버블 때는 얼마나 빠졌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2000년도에 한창 피크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이 쭉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빠졌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마이너스 75%가 이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저는 이때 이제 대학생이어가지고 뭐 이때 공포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2년 동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로 좀 보면, 2007년에 한창 막 중국의 뭐 봉주르 차이나 뭐 이런 펀드들이 고점 피크를 찍고 막 이랬을 텐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쭉 보게 되면 2007년 고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또 나스닥 지수는 한 마이너스 55% 정도가, 그러니까 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런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면, 지금 나스닥이 현재 30% 정도 빠졌지만 앞으로 지금보다 더 빠져가지고 뭐 반토막이나 아니면 정말 IT 버블처럼 70% 넘는 그런 큰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 충격에 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물론 지금 뭐 다른 경제 지표를 보면 인플레도 정점을 찍고 또 다른 산업 지수도 개선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여름에는 뭐 불장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바라는 뭐 여름 아니면 뭐 하반기 그런 불장이 안 오고 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이런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은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오늘처럼 주식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영향은 좀 덜 받고, 또 이 암호화폐가 이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어서 그런 쪽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은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식 시장보다 더 리스키한 이런 고위험 자산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면 또 더 많이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몇 년간 이 하락장이 올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비트코인보다 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예 뭐 상장 폐지를 당한다거나 뭐 살아남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하던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가던지, 또 아니면 뭐 스테이킹을 통해서 개수를 늘려가던지, 어쨌든 이런 다가올 하락장에 살아남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뭐 5년 넘게 지금 이 시장에 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고 또 알트가 많이 빠져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작년에 이제 이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현재 손실 구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손실 구간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더 빠진다면은 다시 손실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는 손실 구간이 아닌 이유는 그만큼 이 시장에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령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제가 다시 손실 구간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한다는 생각으로 이 암호화폐는 별개로 또 다른 이제 수익원을 만들어 가가지고 이제 끝까지 살아남을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IT 버블이 이 꺼진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이 왔잖아요.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거품이 빠진다면 분명히 이 IT 시장처럼 다시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확신이 가는 코인이 있으면 그 코인의 수량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리플하고 이 갈라의 확신을 가져가지고 수량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당장의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 루나 사태를 겪어보니까 그 어떤 알트코인도 안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비트코인 적립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매주마다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모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다가올지 모르는 이 경기 침체에 미리 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단기 투자자는 뭐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투자자는 이 시장에 오래 있는다고 해가지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투자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어떤 투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진다고 팔고 이제 올라간다고 사고 하는 그런 방식은 원칙적인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기 투자자인지 장기 투자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네, 또 내일이면 주말인데요. 주말장이 또 변동성이 심한 날이 많은데, 이번 주말 장마는 좀 큰 반등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너무 주말에 이 코인 어플만 보지 마시고 가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